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제가 지금 코너마다 다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의장님 코로나19 그 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또 마스크가 화제던데 저 준비가 돼 있나요? 예. 흐려서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박원석이라고 본인을 이름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마스크에다가. 네. 저거 뭐 선거 운동용 마스크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아침 저녁으로 인사할 때 예. 밖에서 차량 인사를 할 때는 솔직히 마스크를 안 껴도 돼요. 예. 그러니까 대면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하철에서 인사할 때는 혹시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안녕하십니까, 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예. 얘기할 때도 이게 비말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국리 끝에 저기다가 이름을 새기자, 정의당과.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상징색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예. 조금 잘 안 보여요. 좀 옷이 노란색이니까 저거라도 좀 검은색으로 그러게요. 하시던지 네. 굳이 저거까지 노란색으로. 그러게요. 예. 저게 면 마스크인데요. 예. 면 마스크의 효과가 있니 없니 뭐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면 마스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저걸 쓰고 다니는데 뭐 사실 충분하고 그리고 빨아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저거를 뭐 한 개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거 때가 굉장히 잘 타요. 그래서 예. 몇 개 해가지고 몇 개 해서. 빨아서도 쓰고 또 문구도 그 몇 개가 다 달라요. 뭐 수고하셨습니다도 있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도 있고 뭐 정의당 박원석입니다도 있고 그렇군요. 분위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바꿔서 소소한 웃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그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시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그것도 있고요. 또 우리 심상정 대표가 전국의 모든 후보들한테 그걸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후보들이 얼굴을 알려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면 곤란하니. 실제 그게 있나요? 그럼 진짜로?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가끔 그것도 낍니다.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는데 이미 다 아이디어가 그럼요.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인간이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스트로크, 이름 주위에 검은 선을 넣으면은 잘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주문했는데 예. 저희 실무를 담당한 선거 캠프의 그 담당자께서 예. 주황색 그림자를 넣어가지고 둘레에 검은색을 넣으면은 좀 잘 보일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참, 그 미술 시간에 학창 시절에 놓은 거예요. 노란색의 보색은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야 굉장히 잘 띄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이 어제 총선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모든 정당이 무슨 공약을 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폐지하겠다는 공약하고 와이파이 무료 공약 이거만 기억이 나요. 민주당의. 정의당의 청년 기초자산 3천만 원 이런 공약도 있는데 그런 훌륭한 공약은 기억을 못하고 잘 기억 안 나요. 솔직히 기억 안 납니다. 이 논란을 더 일으켰어야 되는데. 4.15 총선 공약. 정의당 뭐가 있나요 지금? 공약은 뭐 공약집이 수백 페이지짜리이기 때문에 그걸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읽기는 그렇고 저는 대한민국이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공적 신뢰의 위기. 공적 신뢰의 위기. 두 번째가 이제 불평등의 위기. 그리고 세 번째가 기후 위기. 예. 이걸 극복할 때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진전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적 신뢰의 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집단이 정치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정치개혁이야말로 불변의 그런 대한민국의 과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뭐 국회의원들 임금을 절반만 받자라는 제안부터 시작해서 또 뭐 선거제도도 개혁도 추진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셀프 금지 3법이라 그래서 다른 어떤 기관하고 다르게 국회의원들은 셀프로 자신들의 권한과 관련된 걸 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급여를 본인들이 다 결정하죠. 징계. 그리고 해외여행. 이걸 셀프로 심사하거나 셀프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셀프 금지 3법을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꼭 만들겠다. 듣던 중 굉장히 반가운 소리인데.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는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라는 그 외부인들로만 구성된 기구를 둬서 거기서 국회의원 보수를 책정하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의 보수를 국회의원들이 책정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국민의 정치 만족도가 높다면 높은 이 세비를 받는 것을, 임금을 받는 것을 국민들이 그다지 비판하지 않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소득 격차가 갈수록 이렇게 늘어가는데 저는 최저임금의 5배 이내에서 받아야 된다. 최저임금의 5배.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하셨어요. 최고임금법도 발의했는데 거기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첫 번째가 이 공적
신뢰의 위기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고 그 핵심은 정치개혁이다 예.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평등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어느덧 세습 자본주의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사다리가 끊겨서 대를 이어서 가난한 그 핵심적인 원인은 저는 이 부동산 이 투기와 예.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자본주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부동산 대책을 뭐 무려 19차례를 내놨는데 계속 여기 누르면 저기 튀어나오는 식으로 또 그걸 두고서 한국당에서는 그거는 공급 부족 때문이다. 예. 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해서 그런다. 그 얘기는 이제 과거 박근혜 이명박 시대로 돌아가자, 빚내서 집 사라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거고, 저는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는 게 결국에는 초기에 아주 초기부터 투기 세력의 의지를 즉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예. 투기 세력의 의지를 확고하게 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먹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죽음 같은 고통이 되도록 예. 일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를 중과세해야 되고 고위공직자들은 일가구 1주택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장관,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방 광역자치단체장 뭐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근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 집 있고 또 서울에 여의도나 뭐 왔다 갔다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아닙니까? 꼭 소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전세로 하라면. 예, 예. 전세나 세를 두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일정 기간을 주고 그 내에 일가구 다주택 다 처분하도록 해야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부터 부동산으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없어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이런 점에서 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기후 위기인데 기후 위기.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열풍이 불고 예.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결국 이 탄소 배출 중심의 이 산업 경제 체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보면 기후 종말 혹은 기후 멸종에 직면하게 될 거고 그거는 이제 모두가 공멸하는 그런 길이 될 거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해야 된다. 이미 세계가 이 경쟁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탈원전을 표방했지만 실은 그 노후원전 가동만 중단됐을 뿐이고 네. 원전이 크게 줄어든 게 없는데 화력발전소가 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그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원인도 되고 또 이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심각한 원인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좀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정의당은 이 탄소 배출 중심의 이런 발전 모델이 아닌 새로운 모델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겠다. 재생에너지를 비중을 확대하고 한 40% 정도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40%. 독일이 사실은 25% 정도 되는데 네. 독일 따라가기도 벅찬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그거 뭐 오늘 우리는 뭐, 지금 현재 예. 10%가 안 돼요. 네. 예, 한국은 10%가 안 되고 실제 신재생에서 신자를 빼면은 3%밖에 안 됩니다. 네. 한국은. 예. 그거는 뭐 오늘 구체적인 뭐 그 정책을 가지고 저희가 논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요. 자, 좀 이제는 이제 좀 거시적인 것들에서 이제 좀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한번 질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실례요, 좀 복잡해서. 자, 비례연합정당. 네. 비례연합정당 지금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정의당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합니다. 왜 지금 진보 진영 같이 힘을 합쳐야지 왜 안 하는 거냐? 정의당 뭐 그렇게 잘났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정의당은 당론이 확고합니까? 절대 참여 안 합니까?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최소 의석만 갖고 나머지를 군소정당, 정의당을 포함한 여기에 나눠주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개혁의 취지는 그동안에 거대 양당이 지지율에 비해서 부당하게 의석을 독점해 왔던 것을 완화시켜서 지역구에서 의석 많이 얻은 정당은 네. 비례에서는 의석을 좀 조금만 얻게 하자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배분하자는 건 아니에요. 정당 간 경쟁을 통해서 누가 더 나은 비전을 갖는지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서 의석이 배분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비례연합정당은 일종의 담합을 통해서 이걸 인위적으로 배분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정당을 둘로 쪼개서 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든 그런 이 미래통합당의 시도와 그가 그다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미러링과 같은 이제 그런 꼼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예. 저희가 설사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기대했던 것보다 의석을 많이 얻지 못하더라도 의석수가 그 시뮬레이션 민주당 쪽에서 해본 거 보면은 뭐 그게 정확하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여를 안 하면은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는 걸로 나와요. 뭐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의당은 그 옳지 않은 방법에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정의당이 더 이상 말릴 수도 없습니다. 예. 다만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할 뿐이고 그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정의당을 비난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미 미래한국당 만들어지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만들어지면서부터 이 선거 제도의 취지는 왜곡된 거니까 그거를 뭐 굳이 그렇게 정의당 혼자 그렇게 꿋꿋하게 버텨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예. 그 미래한국당이 꽃밭에 난입해서 꽃을 밟고 있으니 우리도 다 같이 꽃을 밟아가지고 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자라는 게 과연 옳은 태도냐는 거죠. 오히려 그런 미래한국당을 쫓아내야 되고 예. 그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오늘도 저희가 행정소송과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예.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유권자들이 저런 반칙에 손을 들어주지 않도록 이 도덕적인 명분과 정당성의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양비론이 쫙 퍼질 거예요. 예, 예. 그쪽이나 이쪽이나 똑같다. 그래서 지금 여러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시뮬레이션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난 총선에 안철수 국민의당의 비례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었어요. 그렇죠. 지역은 호남에서만 당선됐지만 비례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득표를 해서 25% 정도 민주당보다 앞섰단 말이에요. 조금 앞섰죠. 근데 25%. 선거 직전까지 아무도 그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민심은 이게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거고 선거라는 거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전망을 할 수 없는 건데 어떤 가설에 의해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고 미래한국당은 39%의 지지율을 얻을 거다라는 두 개의 고정된 수를 놓고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도출하는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례연합당을 가기 위한 논리를 그 시뮬레이션 통해서 개발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그런 비판적인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선거라는 건 그 대립하는 두 당사자가 치고받고 뭐 때로는 반칙하면서 뭐 흉기도 꺼내들고 이걸로 판가름 나는 승부가 아니고 그걸 지켜보는 관객이자 최종 심판자인 국민의 민심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점이 두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비례연합당이라는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뭐 칭찬해 주시는 분도 가뭄에 콩나듯 한두 분 계신데 대부분은 비판을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댓글을 안 다시는 분들도 많죠. 예. 저희는 그분들의 마음을 읽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시뮬레이션을 뭐 저희가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정의당에 참여하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든 저 범보수 진영에 만들게 되면 범보수 진영은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게 정의당 몫이 늘어나느냐 줄어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오히려 예, 더더욱 예. 정의당을 비난하거나 욕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 욕심론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최초에 이 선거제도가 합의될 때 225대 75로 합의가 됐는데 원래 그렇죠. 민주당 의총에서 부결됐습니다. 원래 사실 그게 1988년에 225대 75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그래서 47석까지 줄었죠. 225대 75 100% 연동형으로 합의가 됐는데 민주당 의총에서 거부가 돼서 253대 47로 축소됐고 거기에 30석 캡을 얹고 그리고 이 석패율 제도도 취소됐고 이게 다 민주당의 요구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자기 의석을 확대하려는 요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도 미래한국당과 같은 꼼수에 대해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계심이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다 정의당 탓이다. 송영길 의원이 그랬더만요. 심상정 의원의 욕심에 따른 부실 상정 때문에 그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심상정 의원 얼굴만 쳐다보다 그럼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자기 무능을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례연합당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게 어떻게 욕심이겠습니까? 원칙을 지키는 게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뭐 평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중합니다. 뭐 제가 뭐 평가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존중은 하지만은 많은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거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렵게 힘든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이런 게 방송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자 비례 1번 류호정
후보의 대리 게임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롤이라고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 지금 가장 많은, 그래서 페이커라는 선수는 뭐 연봉이 30억이다. 뭐 이걸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이거를 자신의 아이디를 남자친구한테 빌려줘서 남자친구가 등급을 올렸다. 근데 이게 사실은 대리 시험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뭐 얘기들이 있고, 민주당의 황희두 뭐 그 전 프로게이머죠. 이분이 뭐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했어요. 이거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지금? 5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고요. 네. 그 일로 인해서 대학 게임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공개 사과도 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어떤 금전적 이득이나 혹은 취업에 있어서의 어떤 특혜나 이런 걸 본 바는 없고, 저 이제 류호정 후보가 게임 업체에 다니다가 뭐 노조 만들고 예. 이러다가 이제 권고사직이 돼서 민주노총의 상근자로 일하면서 예. 뭐 정의당 당원은 예전부터 당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 물론 잘못한 일이죠. 저도 게임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을 또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그걸 심각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고, 그게 공정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보가 몸을 낮추고 사과하는 자세를 갖는 게 맞고 또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확대해서 그로 인해서 뭐 취업에 특혜를 입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라는 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근데 입사할 때 롤, 뭐 그게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으나 롤이 뭐 자신의 등급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기재를 했다라는 건 있어요. 뭐 기재는 했겠죠. 예, 예. 기재는 했을 텐데 그것만이 발탁의 이유였다면 사실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이미 이분은 공개 사과를 한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예, 예. 그러니까 게임 회사 정도라면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사실 뭐 프로게임은 아니고 개발자로 들어가는 문제긴 개발자로 하니까. 들어갔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로 인한 어떤 뭐 그 말하자면 게임 레벨을 올려서 그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뭐 과거의 일이고 사과까지 했지만 지금의 기준에 비추어 봐서도 어떤 공정성이나 혹은 이제 공인이 될 사람의 과거의 처신으로서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하고 해명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보고요. 그러나 또 그 이상의 어떤 부당한 억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소명할 건 소명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만간 당사자가 좀 아까 해명글을 다시 한번 예. 올렸던데 제가 자세히는 못 읽어봤고요. 조만간 당에서도 어떤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뭐 해보도록 하고요. 어찌 됐든 뭐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저희 핫식스는 저 내일 게임 업계 게임 전문가를 모시고 이게 도대체 뭐 어떤 거고 뭐 랭크를 올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전문가를 모시고 내일 방송을 좀 하려고 하니까 내일도 많이 기대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뭐 이 정도쯤이야. 예, 웃으면서 해야죠. 자, 이제 성적표 받아봐야죠, 이제 또. 예. 이게 더 힘드네요. 이게 더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지난주 박제 영상 보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긍부정이 역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긍부정이요. 시기적으로. 부정이 약간 더 높습니다, 네. 현재는. 왜냐하면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대 결집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결집의 추이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이제 재밌는 게 미래통합당일 텐데 정말로 이 박근혜 옥중 정치 효과가 다음 주에 어떻게 그러니까 반영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근데 좀 부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렇군요. 공화당 지지층이 예. 넘어와 봐야 음. 그 미미하다고 보고 도로 자유한국당, 예.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꽤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의당 4.3%. 계속 4.3%인데 5%를 목표로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좀. 야, 예. 5%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보다 뒤지는 거는 또 용납할 수는 없잖아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진용이 짜여지고 예. 인물들이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봉사활동밖에는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게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봤는데
진짜로 이 방송, 이 시리즈 코너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으로 다 틀렸습니다. 네. 아니, 이제 그만 나오라는 얘기예요. 다 틀렸어요. 와,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네. 처음으로 다 틀렸어요.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47.6%에서 긍정을 얘기합니다. 44.8%로 2.8%포인트 꽤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보합세를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좀 폭이 컸어요. 한 주 만에 2.8%.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있어서는 정부가 굉장히 잘했어요. 뭐 해외에서 칭찬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그럴 만합니다. 예. 그럴 만하고 이 정도로 많은 이 진단 검사를 한 나라가 없고 예. 또 확진자 수에 비해서 이 치사율이 이렇게 낮은 케이스도 없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데를 보십시오. 치사율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데 미국 의료 체계를 감안한다면 아마 엄청난 재앙이 좀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러니까 방역에서 이기고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러나 민생에서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내놨는데요. 11조 7천억 원. 예. 그러나 이제 규모는 그렇지만 그게 과연 국민들한테 체감될 수 있는 이 지원책이냐. 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제가 지난번 여기서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나서서 아예 재난 기본소득하자 이런 제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게요. 예. 근데 지금 정부가 추경 예산안 편성한 지원 방향이나 지원 내역을 보면 주로 융자 보증 대출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걸로는 지금 이 민생 재난적 상황을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공식 지원 체계에서 배제돼 있는 이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이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을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안 하면 그거 못 받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 노동자들 대상이 아니에요. 플랫폼 노동자, 뭐 또 프리랜서 노동자 다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너무 급감하고 있어서 거의 평상시에 5분의 1 정도로 급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착한 임대료를 뭐 지원하겠다. 그러면 착하지 않은 임대인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고 또 이런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경우에 계약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급여를 못 받아요. 근데 이런 비공식 부문에 그 위기에 처한 생계 위기에 처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더 방치하면 더 심각한 여론의 악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뭐 정부 여당으로서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불을 꺼야 되고 그러려면 추경 방향을 규모도 키우고 방향을 민생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리고 재난 기본소득은 다른 지역까지 다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저는 대구 경북 지역 500만인데요. 거기에 100만 원 하면 5조입니다. 여기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거의 전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소득 따지지 말고 뭐 계층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그 500만에 대해서 그 100만 원씩 하면 10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된다. 5조면 실은 긴급한 불은 끌 수 있고 또 소비와 내수 진작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건 이제 투자 개념으로서도 필요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민주당에서 오늘 이해찬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경질할 수도 있다. 이 추경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 경로했다, 화를 냈다라는 기사도 그게 나왔어요. 정치인의 눈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현실이 보이는데 이 기재부의 관료들의 재정 관료들의 오랜 관성에서 보면 늘 재정 건전성 논리에 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부채 비율 늘면 안 된다. 국가 채무 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 보증 대출 이런 대책만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사는데 취득세 감면해 주겠다 뭐 이런 거를 대책으로 그거는 진짜 또, 이 코로나 재난이 아니고 경기가 좀만 위축되면 기재부가 들고 나오는 1번 항목이 이 자동차 개별 소비세 지금 상황에서 누가 자동차를 산다고 자동차 취득세 그게 지금 이제 공무원들의 탁상 물림 정책인 거죠. 저거는 진짜 경질 소리가 나와도 저는 무방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방역은 잘했지만은 지금 뭐 워낙 경기 침체에 골이 깊어지고 어렵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도 거의 비슷하게 42.9%에서 40.2. 그러니까 대통령이 2.8%포인트, 민주당은 2.7%포인트. 그냥 같이 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뭐 같은 원인일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 비례연합당 논란이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그건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당원 총투표 과정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렇게 지난주에 비해서 지지율이 과거 폭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건 결국 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책임론이 유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많이 올랐습니다. 2.7, 민주당이 빠진 만큼 그대로 올랐어요. 2.7%포인트. 지난주에는 미래통합당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그러니까 반사이익 효과일 수도 있고요. 또 박근혜 효과가 제 예측과는 다르게 좀 반영됐을 수도 있고, 예. 무엇보다 이제 공천 물갈이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어쨌든 그 칼을 잡고 예. 거의 독립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했어요. 매우 공천권을. 세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물갈이를. 오늘 예. 최고위에서 몇 명은 제거해라라고 했는데 뭐 두 군데인가는 경선을 붙이기로 인천하고 뭐 예, 두 부분적으로 군데. 예. 수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물갈이 효과가 보수층으로부터 조금은 좀 그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당은 4.6% 똑같았고 정의당은 4.3에서 4.1, 0.2%포인트, 5%까지는 좀 힘에 많이 붙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의당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왔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비례연합당 문제를 이슈로 해서 예. 정의당이 독자 노선을 선택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여러 비난도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뭐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당연히 저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정의당이라도 원칙을 지키고 소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여론에 어떻게 반영될지 저도 궁금하고 제가 예측이라기보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요. 사실은 지금 비례연합정당이 생기면서 전에는 민주당이 어차피 비례표를 못 가져가니까 정의당을 찍겠다라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나 정의당 이제 안 찍겠다. 뭐 화나신 분도 있고 아니 그래도 뭐 정의당 찍어야지 뭐 하는 분들도 있고 괜히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유례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금 총선이 한 달 남았는데 아직 정당도 결정이 안 되고 후보도 아직도 뭐 지금 명확하지 않고 뭐 구도도 이런 선거가 역대 처음이라서 저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어쨌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민주당 얘기긴 한데 내일 오전 6시까지 당원 찬반 투표가 있는데 비례연합정당 찬성이 많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이번에 민주당도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출을 했잖아요. 예, 예. 21명인가로 압축을 했는데 그 투표율을 봤더니 80만 전체 좀 넘는 이제 선거권자들 중에 20% 투표했더라고요. 20%. 예. 근데 아마 이 비례연합당 찬반 투표는 그보다도 투표율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례 순위 투표는 예. 당사자들이 뛰면서 이게 막 표를 결집시키는데 이건 그건 예. 아니잖아요. 물론 당 지도부가 하겠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찬성 의견을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투표를 많이 하겠죠. 강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고 싶은 분들이 하겠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예. 뭐 가결이 될 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 얘기는 추후에 또 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점점점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농담으로 계속 매년 틀리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도 하나도 못 맞추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예측을 없애죠. 박원석의 전망이 아니고 박원석의 평론으로 바꿉시다. 아, 안 됩니다. 코너의 정체성입니다. 그거는 안 되고요. 틀리는 것도 우리 소소한 재미예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예. 자, 청와대.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긍정 44.8%입니다, 현재. 어떻게 될까요? 정부도 위기감을 느껴서 오늘부터는 이제 2차 추경 얘기도 네. 일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직접 지원의 폭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청와대에서 저희한테 전화도 옵니다. 아, 플랫폼 노동자들 지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아이디어 했으면 있으면 좀 좋겠냐. 달라.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불을 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당장도 문제인데 본격적인 이제 이 코로나가 가더라도 예. 그때부터 경기 회복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세계 경제가 이게 셧다운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글로벌 경제는 지금 미국 장기화될 것 같아요. 예. 증시의 그 이 쇼크를 보면은 거의 뭐 금융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과거에 사스나 예. 메르스 때보다 훨씬 더 큰 폭의 하루에 한 7, 8% 오늘 예, 빠져버렸어요. 그런 쇼크를 예, 보이고 예. 있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이게 경기를 조금 회복하려고 하다가 세계 경기가 다시 이제 더블 딥 상태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우리도 이 경기 회복과 지금 당장 민생 피해 직접 지원 시급해야 되고
경기 회복까지 감안한다면 역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재정 계획을 비상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예. 그래서 폴 크루그만 교수가 어디다 기고한 걸 봤더니 지금은 그냥 당사자들한테 현금을 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해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여론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예. 한 가지 더 제가 지적하면 여전히 마스크 여론이 굉장히 민심이 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인사하고 들어오는데 예. 약국 문 열기 전에 한 300m 줄을 섰더라고요. 지나친 불안이 또 지나친 줄서기로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 예. 지나친 불안을 조장한 책임은 정부와 언론에 있어요. 정부가 마스크 쓰라 그랬고 예. 그 미국 그 보건당국처럼 안 써도 된다고 얘기한 게 뭐 아니고 CDC는 이제 안 써도 예, 된다고 언론도 또 막 그걸 부추겼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들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줄 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전히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80% 공적 통제했는데도 안 되면 100% 공적 통제로 가야죠. 심지어는 생산에도 개입해야죠, 정부가. 예. 이렇게 해서라도 마스크 민심 좀 잠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대충 물 타보려고 그랬더니 또 그걸 꼭 꼬집어서. 예. 그래서 오를 것 같으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뭐 오르기 어렵다고 봐요. 오르기 어렵다. 네, 왜냐하면 비슷하다. 오늘 기재부가 내놓은 얘기를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예.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해찬 대표 말대로 기재부 장관을 경질해서라도 지금 민심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예. 정확하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시중에 자조적인 말로 코로나 감염되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비슷할 거다. 아니면 떨어질 거다. 좀 뭐 떨어질 수도 있다.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이 비례연합당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비례연합당이 가장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근데 이제 전체 여론은 뭐 비례연합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지층 여론은 굉장히 그게 우세하죠. 예. 그 사이에서 어딘가에 좌표가 찍힐 텐데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르기는 어렵고 오르긴 어렵다. 예, 뭐 약보합세 정도를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뭐 김종인 전 의원이 뭐 들어오네 마네 이런 얘기도 있고 변수가 그분이 많아요. 온다 그래서 뭐 지지율이나 선거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근데 계속 뭔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분이.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뭐 너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이제 미천이나 바닥을 다 드러냈고 그분도 이제 정치인인데 말하자면 책임윤리라는 측면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온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에 볕들 일이 그렇게 없을 거.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에. 미래통합당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공천은 잘했는데 공천 잘했는데. 이 메신저와 메시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메신저는 뭐고 메시지는 뭔가요? 메신저는 황교안이고 황교안. 메시지는 황교안이 하는 얘기죠. 그래, 그게 황교안이- 사실은 아무런 이 선거판에서 예. 울림이 없고 여전히 그 뒤에 태극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려요. 그러니까 그냥 문재인 욕하고 여당 욕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야당은 견제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하지만 예. 수권 야당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곧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박근혜에서 그다지 진화하지 못한 황교안으로서는 예.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사실은 그래서 김종인 얘기도 나오는 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예. 그러나 지금 저 메시지와 저 메신저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뭐 자유한국당이 선거 판세를 뒤엎을 만한 그런 역동성을 보이기 어렵다.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반짝 올랐지만 뭐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5% 기대하시는 거 알겠고요. 네, 기대합니다. 자, 그것만 합시다.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오를지 그거는 말고 네.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많이 해봅시다.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럼 3%대로 간다는 거예요. 당위성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전망 오른다. 건강하게. 오른다? 알겠습니다. 4.1%인데 저는 3.9% 예상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굉장히 바쁘신데 사실 오늘 자리가 사실은 너무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답변 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화 안 받으면 이제 인연 끊는 걸로 하죠.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상생합시다 좀. 예.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